이런 거는 이게 바로 이게 인왕산입니다. 고인봉 같은 경우는 뽀족뽀족하는 거, 그걸 붓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진법이죠. 근데 겸재가 태어나서 80평생 이게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맞거든. 인왕산이 저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붓을 눕혀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넓적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추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이게 한 붓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가져야지 바로 아까 얘기하는 이제 용필 용묵이에요. 그걸 가장 능하게 썼던 분이 이제 겸재예요. 바다를 그리는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데 무슨 바다 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려? 그래서 겸재는 이것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 동해를 처음 봤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통천첩이라든지 통천문도도 같은 경우를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5대 때 동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그러면 유일하게 이렇게 하늘 처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그림이 있고 중국 많은 그림을 봐도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공기를 그린 거예요. 이 뒤에다가 이게 칠을 해주니까 이게 깊이를 만든 겁니다. 한지에다가 여기 공기를 만들어서 인왕산에서 구름을 만들었죠.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이런 게 그 인물화 창작을 하면서 그 선인들 앞에 뵙는 겁니다. 방작을 해보지 않으면 누가 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도 이걸 많이 그려보면서, 야, 이 그림이 진짜 가치가 있구나. 그 앞면이 이제 박노수 그 선생 집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 송석원입니다. 송석원. 있었어. 위쪽으로. 아까 용필 용묵이라고 그랬잖아요. 용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도구는 사람이 손하고 같은 거예요. 탄력이 이게 보통 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 가운데다가 이 G 시험 있잖아요. G 그걸 서스피리아 두 방만 이게 딱 박아 놓으면은 이게 아주 성능이 뛰어나요. 이걸 가장 10분 이용한 분이 추사 선생님이 그 서간이에요. 전부 족제비털로 씁니다. 양무 같으면 그 한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부드러운 화선지는 이 부드러운 양무로 써야 이게 딱 제격이고 산봉우리부터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에서 가지 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지 끝에서 뿌리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 봉우리를 그린 다음에 길로 이렇게 쓸어가서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걸 그리고 집을 그린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빠른가. 어떤 도구, 서양화라든지 어떤 도구도 이렇게 이런 느낌을 빨리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림을 중간중간에 보면서 그야말로 바둑을 때 보면 이게 흙집. 흙집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된 거죠. 느껴지세요? 네? 지금 이게 백이 힘이란 말이에요. 백이 힘이고 이건 목의 그 면적이지. 이게 상충하는 느낌을 이제 해야만이, 이게 싸워야만이 기분이 생동하는 거지. 그 먹이야말로 먹은 가장 추상이지 어떤 그 구상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양쪽 두 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처리가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 있는 바예요. 그 수묵화 같은 경우는 그 붓을 가능한 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꿔가지고는 이게 호흡이 느낌도 기분이 달라지기도 안 되고, 가능한 한 붓으로 이제 그림을 끝내는 게 좋은 거죠. 너무 먹만 많으면 그게 습이는 것 같지만 보기가 지루해 또. 너무 메말라 있어도 가볍고. 그래서 그 적당히 그 수분 함량, 먹이 농도 이런 게, 그래 농담이라는 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하려면 이제 붓과 손이 일치가 되면서 이제 늘 감각을 이제 익혀가는 거죠.
저 공기를 이제 집어넣는 방법이 아까 그 인고 유혹도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보면 이제 비어 있거든. 이걸 이제 살려주는 방법이 이제 저기 보면 보이잖아요.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번씩 덮어주면서 이걸 배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처리를 하면서 이 산이 더 깊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음양, 흑백 경계 그 싸움이구나, 면적이 비례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이란 건 묘사가 아니고 그냥 추상이다. 그 다음에 또 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감, 기, 예? 그런 느낌을 팍 단순간에 표현하는 걸 단 1분, 아니면 1초에 이제 표현해야만 더 좋은 그림 나온다. 그 기라는 거는 함축됐을 때 그게 기지 퍼져나가면 벌써 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백이란 것도 보면은 뭐 일부러 여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백이란 건 그 참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그 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백을 만들어야만이 흙이 사는 원리거든요. 화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발력도 빨라지고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를 빨리 보충해야 될 때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재관이라 그러죠. 재관. 그다음 재라는 게 이제 그 화재하고 이제 관이라는 건 낙관 성식이 이제 낙관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하고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기가 무겁다 그러면 왼쪽에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무겁다 그러면 오른쪽에 쓰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무겁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니까 이제 을사를 쓰는 거예요. 큰 아름다움, 큰 미는 말이 필요 없다. 오늘 제가 무여 선생님 이 인왕재색도 어쨌든 수성동 와서 이 현장 사생하시는 걸 보면서 현장이 휘화시고 이거 보면서 대미 불언이라는 그 네 글자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한국 미술사에 남는 큰 화가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무래도 21세기 경제 같지 않아요? 네. 탄생하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대학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 책이 겸재정선 화집입니다. 그걸 보면서 겸재를 연구하고 필법을 연구하고 산수를 어떻게 그린다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황산도 가고 후지산도 가고 많은 산을 비교하면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산수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 다음에 또 금강산도 가보고 인왕산도 사생하면서 겸재는 이렇게 그리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내만의 스타일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와서 일대일로 산과 대면하면서 그려보면 뭔가 산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해야만이 사생이란 걸 통해 가지고 사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그릴 줄 아는 거죠. 이런 방법을 직접 한번 보여주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둘 마지막입니다. 둘. 감사합니다. 겸재정선 그 인왕재색도를 보고 제가 방작을 한 그림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 이걸 그려놨냐면 산수의 그 어떤 정맥, 정통성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겸재정선의 대표작 중에서 일단 세 개만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똑같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이제 인왕재색도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박연폭포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이 그 금강전도, 그 석점을 그렸습니다. 옛날 화가들은 그 준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붓끝으로만 그 산봉우리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면 보현봉처럼 뽀족뽀족한 느낌으로 그걸 주름이라 그러는데 그런 산만 그리는데, 인왕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평면산이거든요. 면적이기 때문에 그 준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붓을 이제 붓끝을 쓴 게 아니라 붓을 눕혀서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건 굉장한 혁명이거든요. 그럼 소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소나무도 보면은 그 전까지는 소나무 그 줄기 선 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소나무 껍질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솔잎을 또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그 바늘처럼 이제 그리는 게 거의 1000년 동안의 그 기법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지만 이제 겸재정선이 나타나면서 야, 소나무 그렇게 안 생겼어. 어떻게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한 5번 정도 이렇게 붓을 눕혀 쓴 다음에 나중에 선을 하나로 이렇게 그려버린 거, 이게 소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합쳐놓으면 이게
거대한 면적이 되면서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먹법이 나오는 거죠. 문법이. 그런 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발상의 전환. 예. 그래서 얼른 경제는 저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그래. 막아놓으니까 물살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예, 그 원리 역을 이용한 거죠. 온 몸에서 세포가 다 토해내는 걸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그 성산일출부터 쫙 저기 가서 끝에 가서 비양도까지 이렇게 전체를 한 편의 드라마로 펼쳐 놓으셨어요. 제주도 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자연을 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쉬웠을 거고, 도시에 바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최고의 자연을 자랑하는 그 제주도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꼈을 것이고, 그걸 영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어 깨운 많은 화가 중에 겸재 정선 선생이 대학 시절에 이미 당신을 흔들어 깨웠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누군가에게 영향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향받을 것인가가 내 삶의 루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먹이라는 세계와 화선지, 물, 이 세계를 통해서 자연을 자기 안에 다 품어버린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이분의 세포, 70조의 세포 속에는 이 세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문봉선 화가가 걸어 다닌다는 건 산이 걷는 것이고, 태양이 걷는 것이고, 강과 바다가 걷는 것이고, 그 자체가 수묵으로 풀어낸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일필휘지로 한 방에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그럼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게. 여기에 뭐 덧칠하고 숨기고 하는 거 없어. 그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DNA인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 삶이 곧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게 먹의 세계라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뭘까를 많이 묻고 화두로 질문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뇌와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있다 해도 먹 속에서는 그걸 다 녹여내고 흡수하더라는 거죠. 먹을 가까이 하는 건 그것이 곧 인생이다. 그게 곧 삶이다. 왜? 거기에 길이 있더라. 그 길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찾던 행복의 길, 가 닿고 싶었던 길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